자, 이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을 공부한 지가 한 두 회차 되고 오늘 세 번째 회차가 되는데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생명은 개체 유전수의 특징과 종족 보존수의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개체 유전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세포라는 것은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로 구분하는 막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세포 막이었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플러스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의 선택적 투과가 필요했습니다. 즉 필요한 물질 드리고 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논리가 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선택적 투과는 흔히 말하는 능동수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수동적인 수송과 능동수송에서 고1 내용에는 수동적인 수송, 즉 확산과 3투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고3 생명과학 2에 들어가면 능동적인 수송, 즉 생명에서 ATP를 이용해서 저능도에서 고능도로 퍼낸다든지 또는 막으로 둘러싸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오늘 할 내용입니다.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또는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쓰고 오늘 페이지 148쪽에서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으로 물질 대사를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그 외에 세 번째, 어떤 자극이 있었으면 반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등등등의 항상성 조절까지 소개될 수가 있었겠네요. 네 번째, 잘 알아야 되겠죠? 발생과 생장 이런 놈들 말입니다. 반면 종족 보존의 특징은 내 유전 물질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생식, 이게 무성생식이든 유성생식이든 생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내 유전 물질을 넘겨줘요. 6번, 외부 환경이 점진적으로 건조해진다, 점진적으로 추워진다에 대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참고로 적응 진화의 과정은 생명과학 2뿐만 아니라 1학년 통합과학에도 꽤 중요하게 다룰 것이고요. 생식통합 유전은 생명과학 1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은 바로 두 번째 물질대사네요. 앞에서 한번 소개했지만 물질대사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체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또는 생명체한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그래서 일련의 화학 반응이 됐습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중3 내신 공부를 배우면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원자의 재배열, 기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됐습니다. 또한 우택생하고 화원 정도를 공부했을 텐데요. 공유 결합 에너지, 이온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즉 공유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뭐 경우에 따라서 공유 결합이 발생하면서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화학 반응은 반드시 에너지의 주입을 수반합니다. 즉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을 경우도 있겠고요. 그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또는 열을 집어넣어서 상태를 높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열이라든지 어쨌든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화학적인 용어를 쓸게요. 화학적인 용어로는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런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건 무슨 용어라고요? 화학 용어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루는 것은 생명과학의 파트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서 이 물질들의 대사 과정을 보니까 대체로 이런 흡열 반응들은 서로 조그만 그리고 서로 다른 물질들이 모여서 여기서 뭐 여기서가 이렇게 하고 이놈은 이렇게 할까요? 서로 다른 물질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의 하나로 합치는 반응들이, 즉 합성하는 반응들이 많더라 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같은 동자 씁니다. 중화작용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학에서 보니까 이렇게 발열되는 것들 보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 물질을 서로 다른 물질로 쪼개는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분해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쪽이 합성하는 과정이라면 요 발열 과정은 주로 분해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 한자로 이렇게 쓴 걸 다른 이자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화작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 동자와 이자는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주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동형접합, 이형접합, 동형분열, 이형분열하면서 뭐 유전 쪽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놈을 보니까 이산화탄소 물을 제대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네요. 광합성입니다. 이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면 탄소 동화작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을 리보솜에서 붙이고 조합해서 큰 단백질을 합성하네요. 광합성이라는 점수 영문자가 되겠고요. 단백질 합성하는 점수 리보솜이 됩니다. 앞에 한 주 전에, 2시간 전에 여러분들 세포 소개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합성이 이산화탄소 물질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 다음 포도당에다가 산소 끼워넣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분해하면서 ATP와 에너지를 얻어내겠습니다. 광합성과 반대되는 기장입니다. 세포 호흡을 쓰겠습니다. 합성된 단백질을 쪼개고 원래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고 하는 소화 과정이 역시 그런 것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물질대사의 정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요라고 하겠습니다. 책이 다 스캔돼 있습니까? 자,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놔두면 뭐 자연스럽게 물이 됩니까? 라고 해요. 개수 맞추자면 어쩌고 이렇게 맞출게요. 수소, 산소 섞어 넣으면 물이 됩니까? 해요. 가만히 놔두면 물이 될까요? 스파크 같은 거 한번 튕겨줘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열이 방출됩니다. 에너지 레벨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 레벨로 보겠습니다. 근데요, 단지 수소하고 산소를 이렇게 섞어 넣기만 한다고 바로 물이 되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불꽃 한번 튀겨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단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깔딱고기가 필요합니다. 이 깔딱고기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활성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응 속도, 화학2에서 반응 속도라고 부릅니다. 활성화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느려요. 활성화에너지와 반응 속도는 역비례 관계가 됩니다. 즉 어떤 반응은 활성화에너지가 굉장히 작고 어떤 반응은 활성화에너지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니까 X축 에너지 축에 대해서 그 개수를 봅니다. 보통 그림이 뭐 이런 그림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과거 기체 분자 운동론 하면서 2-3KT 했잖아. 똑같은 운동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떤 놈은 분자 운동에서가 큰 놈들이 있고 어떤 놈은 분자 운동에서가 좀 작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때 요 에너지에 대해서 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놈들이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놈들이 반응에 참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꽃 스파크를 튕겨주면서 그 주변에 있던 놈들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가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열, 이 단계를 반응열이라는데 그 반응열이 주변에 또 넘겨주면 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놈들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응, 연쇄적으로 그래서 화학 반응의 속도는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요 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즉 스파크를 튀기주기 전까지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가진 놈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소화 과정을 생각해보자고요. 소화 과정. 대표적으로 녹말 같은 거 준비해 볼게요. 공기 중에다 녹말 놔뒀습니다. 만약 물이 없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만약 물이 있으면 세균 이런 것들이 와서 즉 분해자들이 와서 녹말을 분해시켜요. 그렇지 않고 바짝 마른 밀가루를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밀가루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걸 공기 중에 놔두면 소화가 일어날까요? 녹말이 분해될까요?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얘가 여기다가 침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녹말의 분해가 일어나요. 왜 그래야 합니다. 침 속에는 이 녹말을 분해시키는,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즉,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물질 배산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효소라고 불러주는 생체 촉매가 관여합니다. 모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화학 반응은 바로 생체 촉매 효소가 하나씩 다 관여합니다. 아까 했던 녹말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소화 효소가, 광합성하는 데 있어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밀한 부분은 생명과학 투여되면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들,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생체 촉매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하는데요. 세포 호흡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녹말을 놔두다 해서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포도가 분해되지 않습니다. 포도를 그냥 가만히 놔두다 해서 이산화탄소 물로 그렇게 분해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다. 깔딱고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커서 그렇습니다. C6만 쓸게요. 포도입니다. 뭐 HL2 산소 6개 들어있긴 한데요. 여기다가 산소를 붙여서 O2 붙여서 CO2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이 깔딱고기에 해당하는 뭐가 활성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그냥 포도를 넣어가지고는 산소 반응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효소가 관여하면 세포호흡에 관여한 효소가 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이 깔딱고기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대폭 낮춰줍니다. 활성화에너지가 낮다는 뜻은 활성화에너지가 그렇게 낮아진다는 뜻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 생명체에 대해서 일어난 일련의 화학 반응인데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체 촉매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촉매라는 걸 썼습니다. 촉매.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면 화학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화학반에 대해서 촉매는 화학 방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2 과산수소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과산수소를 분해시키면 물과 산소를 분해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 방식 쓰면 H2O2 과산수소가 물과 산소 이렇게만 쓰는 겁니다. 촉매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촉매 자리는 없습니다. 쌤, 그 촉매를 좀 써주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억지로 써준다면 이 화살표 방식 위에다가 촉매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nO2 이산화망간 같은 것도 말입니다. 참고 이산화망간은 무기 촉매입니다. 생체 촉매를 불러주는 건 효소인데요. 그럼 과산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면 생체 촉매는 없습니까? 하면 있어요. 그 이름은 카탈레이즈라는 효소입니다. 이 카탈레이즈는 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감자질, 무즙 굉장히 다양한 자연 상태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화학 방식에 효소의 자리를 만약 쓰겠다라면 그 화살표 위에다가 써주시라는 거죠. 즉 녹말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엿당으로 분해되면 되는데 아밀레이즈라는 소화 효소는 위에다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효소라고 불러주는 생체 촉매 주성분은 뭘까요? 주성분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학교 2학년 정도 내신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놈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무기염류 그리고 비타민에 대해서 체구성을 합니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리작용을 조절합니까에 대해서 세계 교주법에 해당하는 놈이 단백질이었습니다. 특히 이 단백질 중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하면서 효소와 또 하나 더 호르몬이 있었죠. 참고로 호르몬은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에서 역시 호르몬에 대해서 신경과 호르몬 세밀하게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생체 촉매 효소는요, 주성분이 누구라고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율을 낮춘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기존 원자간의 결합이 끊어져야 되고 새로운 원자간의 결합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생체 촉매 효소가 기질, 반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반응물과 결합을 하면서 기존의 화학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끊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놈들이 들어오기가 용이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효소하고 기질하고 달라붙는 건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것은 기질이 있다면 이 기질과 유사하게 생긴 효소가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질 사이의 틈을 느슨하게, 경우에 따라서 더 간단하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를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선천적 유전병, 특정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투정에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필요한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어떤 주사약 이런 데 보면 그런 선천적 유전적 결합을 치료해주는 유전자 치료제가 주사 한 방에 한 60억짜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유전자를 삽입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돈이 얼마짜리라고요? 제일 비싼 거 한 60억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리 병이 나서 제대로 골골 걸리고 있느냐. 이런 유전자의 결핍으로 이런 효소가 제대로 만들지 못했구나 하는 거죠. 생명과학은요, 결국엔 어마무시한 고부가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겠고요. 자기의 자식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서 반응과 활성화율을 낮춰서 반응 속도를 높여요 하는 이런 부분을 소개했는데요. 자, 이제 생명과학 2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의 기능을 생명과학 2에서는 이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저해제라는 놈이 생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원하시는 학교들에서는 1학년 통합과학의 것만 가지고 분명히 충분히 원할 만큼 학생들을 등급 나누기가 어렵다 했죠. 그래서 뭘 들고 나온다? 1, 2에 있는 내용을 밑으로 들고 내려 나온다 했습니다. 효소에 대해서는 생2에서 들고 내려올 내용은 저해제입니다. 저해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해서 물질 대사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해제가 됩니다. 이 저해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뉩니다. 일단 먼저 X축 효소의 농도를 줄게요. 대괄호는 농도를 표현하는 화학기호입니다. Y축은 V, 초기 반응의 속도를 줄게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효소의 농도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의 농도를 동일하게 줘야 되겠습니까? 효소의 농도를 바꿨습니다. 효소의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효소의 농도를 조작했습니다. 나머지 무엇은 통제, 똑같이 해줘야 될까요? 기질의 농도는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반응물의 양은 일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반응물의 양은 일정하고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소를 점점 높여가는 과정에서 초기 반응속도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효소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기질 농도가 적고 그래서 이걸 기질이라고 해요. 효소들이 남아 돌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쓸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효소와 모든 기질이 다 반응에 참여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효소 기준 복합체가 이렇게 형성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효소 기준 복합체가 형성된 것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기질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대로 썼죠. 효소 인구를 높인다 했죠. 그래서 기질 2개가 있는 상태에서 효소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질 2개 있는 데서 효소 2개가 들어왔고요. 기질 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효소가 더 들어온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효소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응할 기질들이 양이 적어서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질 농도가 일정한 동일한 상태, 반응이 일정한 동일한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경쟁적 저해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기질과 효소가 달라붙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효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효소와 비슷하게 생깁니다. 원래 기질이 누구하고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효소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효소와 비슷하게 생긴 경쟁적 저해제가 달라붙었어요.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알겠나?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와 비슷하게 생겨서 반수도를 늦추는 거예요. 대신 효소 양이 엄청나게 많아버리면 경쟁적 저해제 효과는 무시할 만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경쟁적 저해제가 플러스됐습니다. 즉 경쟁적 저해제에 의해서 원래 반수도가 느려졌지만은 효소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는 무시될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밑에 혹시 이런 핫초코 음료 광고를 본 적 있을까요? 김태원이라는 로커가 나오는 건데요. 꽤 옛날 광고예요. 여기 뭐 상당수 그냥 남학생만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3년 후에 수능 치고 뭐 왠지 뭐 수시 합격도 한거 없고 뭐 아니면 뭐 정시쳐도 뭐 대학에 합격하고 날 겨울에 뭐 어디 갈까? 스키장을 가요. 겨울 스키장을 갔어. 스키장에 순수하게 물론 스키 타고 운동하려고 할까? 어디 한번 썸 며칠 한번 사귀려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기질은 반응할 기질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효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이해했어? 근데 누구하고 생긴 경쟁적 저해제 효소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하겠습니다. 김태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그렇고 머리가 길어요.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소해요? 심지어 분홍색 스키복을 입었어요. 아주 이때란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됐어? 그럼 어떻게 입어집니까? 네요. 오, 여자인 것 같아. 같이 탈까 했는데 걸려냐? 김태훈이야. 그러면 그 스키장에 그 뭡니까? 사람 데리고 올라가는 게 콘도라라고 합니까? 어쨌든 거기에 김태훈가 타고 가는 거예요. 걸바 타고 왔으면 뭐 어디 살아요? 뭐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뭐 호감을 가지고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김태원에 대해서 호감을 키워나가기는 좀 그렇죠. 알겠어? 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만 명씩 풀어졌어요. 김태형 한 명이
방해할 거는 그게 없겠죠.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누구와 비슷하다? 효소와 비슷하게 생겨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잘못 말했나? 쏘리다. 경쟁적 저해는 기질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쏘리다. 미안하다. 기질과 비슷하게 생겨서 효소 기능을 방해하는 쏘리다.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비슷하게 생긴 거기에서 그 기질 걸과 비슷하게 생긴 김태원 이것을 경쟁적 저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자, 여친을 사귀고 싶어. 화려한 물빨도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근육빨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먹히는 건 마스크죠. 네, 근데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똥구멍을 찌릅니다. 효소의 똥구멍을 찌르면 효소의 모양이 바뀌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똥구멍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튀겨놨어요. 하래 웃는 얼굴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말이 안 되겠죠. 얼굴이 가리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똥구멍을 찔러갖고 효소의 활성 부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 이놈은 효소의 똥구멍을 찔러서 활성 부위를 변화시키는 놈이 되어갑니다. 오래간만에 생추 수업하니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밑에 광고가 굉장히 재밌는 놈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뒤져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질과 비슷하게 생긴 김태원이가 뭐입니다? 경쟁적 저해제 걸과 유사하게 생긴 위해서 효소가 있는데 그걸 그럼 내가 제일 처음에 맞네. 기질 연구였고 효소의 개수가 일정하고 에러씨 너무 오래간만에 했네요.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다시요. 경쟁적 저해제라 해서 기질과 비슷하고 기질 농도가 많아짐에 따라서 경쟁적 저해제는 효과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상하다. 나중에 생투 쪽의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두 번째 수업 때 나눠드렸던 보면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엉망이네. 자, 이거는 생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되면 저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해제 인형한테 소개되지는 즉 1학년 통합과에 소개되지도 않고요. 5, 3, 생2에서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여유되면 내가 한번 저해제 얘기를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 처음 들어왔다는 게 기억이 좀 서적인가? 이건 생수 내용이에요. 혹시 생투 내용 이거 지난주 수업에 안 가져갔다는 사람은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